됐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2020학년도 1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쭉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뒷면을 이용해서 필기를 할까 하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한 요 정도 필기를 할 생각이거든요. 가로로 길게 쓸 거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가로로 활용을 해서 필기를 하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1시간 내에 끝내기 조금 많은 분량이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말을 빨리 할 거고 필기도 빨리 할 거니까요. 일단은 따라서 보시고 만약에 이번 시간에 다 필기가 안 되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가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한 무제 시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기록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국가, 나라 이름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왕조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이 하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 하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왕조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했었나요? 하왕조는 그렇죠, 문헌상 최초의 왕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왕 중류 지역에서 이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여기가 하왕조가 아닐까 하고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가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얼리터우 유적이었어요. 그죠? 얼리터우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여기가 하왕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등장한 왕조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은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왕조였습니다. 그죠? 자, 상왕조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는 문헌상의 왕조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이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였나요? 어디였어요? 그렇죠, 은허라고 하는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의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은허에서 무엇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나요? 그렇죠, 갑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상왕조에 해당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왕조가 실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상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느냐? 왕이 제사를 통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나요? 신정정치 또는 제정인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은허에서는 갑골문뿐만 아니라 제사에 사용했던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상왕조 이런 내용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기원전 11세기경에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가가 있었어요. 어디였나요? 바로 주나라였어요. 그죠? 자,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왕이 직접 그 넓은 땅을 통치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를 실시했나요? 이른바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제후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 땅을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제후들을 통제하려면은요,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했어요? 왕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혈연적 봉건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이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나라 때는 어떠한 사상으로 그것을 뒷받침했나요? 그렇죠. 왕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천명사상. 그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 까닭은 무엇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덕치주의, 천명사상 같은 것들을 강조했던 게 바로 주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으로 뒷받침된 봉건제는 초반에는 굉장히 잘 굴러갔어요. 그죠? 자,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었나요? 왕과 제후들 간에 혈연 관계가 가면 갈수록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처음에는 왕의 동생이나 아들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2조, 24조, 48조 이런 식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왕의 힘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가운데 견융족이 침입을 해오게 되면서 주나라가 수도를 어느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호경에서 나급으로 동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왕은 이제 혈연으로도 힘으로도 제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제후들이 마치 별개의 국가들처럼 독립을 해서 활동하는 분열의 시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원전 8세기경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그 상황을 약간 나누어서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춘추시대 때에는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잘 나가는 나라가 몇 개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5개. 우리는 그들을 춘추 5패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들은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힘이 약한 제국들과 무엇을 맺고? 맹약을 맺고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전국을 주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살아있었고, 그죠? 그리고 왕과 제후 사이의 봉건적인 질서는 무너졌지만 제후와 경대부 사이의 질서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어. 자, 그랬는데 기원전 403년에 제후국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대부 가문에 의해서 한 위조로 분열이 되면서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제후와 경대부 사이의 봉건적인 질서마저도 무너진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봉건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게 되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극상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게 되었고요. 제후국들은 서로 다른 제후의 나라를 빼앗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이 강한 제국들한테 잡아먹히게 되면서 몇 개의 나라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7개의 나라가 남았어요. 그죠? 그들이 바로 전국 칠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주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각광받았던 제자백가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법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저마다 법가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그 전국 칠웅들 가운데 법가적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바로 어디였어요? 그것이 바로 진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게 기원전 221년 3세기경에 일이 되겠네요.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자,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분열의 시대가 찾아오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봉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지방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군수와 현령을 파견함으로써 황제가 전국을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군현제 같은 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영정왕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도록 하였나요? 황제라고 부르도록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은 황제의 시작이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부르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또한 지금까지는 진나라에게만 적용이 되어 있었던 강력하고 엄격한 법으로서 통치하는 법치를 전국에 걸쳐서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전까지는 전국 칠흥이 사용하는 문자, 화폐, 도량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시황제에 의해서 문자, 화폐, 그리고 문자, 화폐, 도량형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아가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상마저 통일하고자 법가 중심의 사상으로 통일하고자 어떤 사건을 저질렀었나요? 이른바 분서갱류라고 해서, 그죠? 법과 이유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들을 불태워버리고 유학생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이른바 분서갱류 같은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했던 진나라의 법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결국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환관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정치가 어지러워지게 되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국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진승과 오광의 나라로 대표되는 사건과 같이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지방 세력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등장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은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둘이 진나라 이후에 중국을 재통일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시기, 이른바 진한교체기라고 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결국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유방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진 이후에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고조 유방의 경우에는요, 전국에 걸쳐서 군현제를 실시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직접 장악하지 못한 지역들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진나라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을 가진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어떤 제도를 실시하게 되나요? 이른바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그죠? 수도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군연제를 실시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에는 봉건제를 실시하는 군연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이른바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군현제로 가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시하기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워서 군국제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제도를 시행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봉건제를 실시되는 지역은 축소시켜 나가고 군연제가 실시되는 지역을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황제쯤 때 가게 되면 거의 전국에 걸쳐서 군연제가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중국의 한나라의 7번째 황제 한무제 시기로 가게 되면서 거의 전국에 걸쳐서 군연제가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하는 시점이 기원전 202년이었고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세기 경의 한나라의 황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무제 시기에 가게 되면서 전국적인 군연제가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무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무제 시기로 가게 되면서 한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나라의 영토를 빠른 속도로 확대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한무제 시기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유교였어요. 그죠? 자, 진나라의 엄격한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진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나라는 법과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이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유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무제 때 가게 되면서 유교가 공식적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교에 들어가 있는 화의관이라든지 또 천명사상 같은 이러한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사상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한나라 때부터 어떠한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관리선발 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 그렇죠. 화의관 천명사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중원의 왕조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국제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였다. 한무제 때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또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뽑을 때는요. 어떤 것을 필요했어요? 이 사람이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잘 소화하려면 그죠?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무제 때 국학을 설립하고 오경 박사를 임명하면서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죠. 그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지방에서는 유교적인 교양과 덕목을 실천한 것으로 이제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었던 한무제 시기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북방 유목지역으로 북방의 유목지역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춘추 전국시대 즈음부터 북쪽에서는 이른바 흉노라고 불리는 강력한 유목민족들의 세력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특히 춘추 전국시대 분열기를 틈타서 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시황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흉노의 성장과 그리고 중국으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리장성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만 만리장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황자가 전부 다 만든 것은 아니고 춘추 전국시대 때 만들었던 장성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든 게 만리장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리장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흉노의 세력이 크게 위축이 되었다가 다시 이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서 이들의 세력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라로 넘어갈 때쯤 해서 흉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군주가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요? 그가 바로 묵특선우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묵특이었고 선우는 흉노족의 군주를 일컫는 명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묵특선우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흉노가 남쪽으로 점차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자 진한 교체기를 재통하는 한 고조가 그를 막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 고조를 굴복시키는데 녹특선우는 성공을 하였죠. 그죠? 그래서 한 고조 유방의 경우에는 흉노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나요?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죠? 혼인 관계를 통한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나라의 황실의 여성의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른바 화봉공주를 통해서 이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들이 침략하는 이후 경제적 목적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그들이 필요한 금, 은, 비단 같은 것들을, 식량 같은 것들을 곡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흉노가 한 나라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된다? 한무제 이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한무제 시기로 가게 되면서 오랫동안 중국을 괴롭혀왔던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게 되나요?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요. 한무제 시기에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들. 예를 들자면 장건의 파견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그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려고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물론 대월지와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장건의 파견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비단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흉노와의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하는 거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한무제 때부터 흉노에 대한 대대적인 장기간에 걸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흉노족의 세력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라에 항복한 남흉노 그리고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던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이 되면서 이후에 흉노족의 세력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던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성립된 것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의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였냐면은 기원전 7세기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때 이제 고조선이 처음으로 기록상으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유물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비파형 동거 그리고 북방식 탁자식 고인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고조선에는 몇 개의 법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나요? 8개의 법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그죠? 8조의 법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렸다라는 이런 기록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왕을 경험하는 정치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재정일치, 신정정치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조선의 점차 세력이 강성해지게 되자 전국시대의 치릉 중에 하나였던 연과 대립을 하다가 중심지가 랴오닝 지방에서 평양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안 나면 수업. 네, 알겠죠? 자, 그러다가 고조선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느냐? 자, 중국의 진한 교체기 때, 중국의 진한 교체기 때 이 혼란을 피해서 한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망명을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위만이었어요. 그죠? 위만이 진한 교체기 시기에 조선으로 망명을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준왕을 몰아내고 그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조선에서는 위만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위만이 조선의 왕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서 어떠한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었나요? 첫 번째,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철기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동쪽의 예 그리고 남쪽의 진 사이에서 한 나라 사이에서 무엇을? 그렇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 언제쯤 망하게 되나요? 언제쯤 망하게 되나요? 한 무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한 무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자, 한 무제는 왜 침략을 했나요? 조선에 무엇 때문에 침략을 했나요?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그렇죠. 중개무역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나요? 얘네가
그렇죠. 흉노와 직접 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은 흉노와 손을 잡지 않을까, 흉노와의 연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한 무제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결국 한반도 최초의 국가였던 조선, 고조선의 경우에는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기원전 108년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제의 경우에는 이 옛 조선에 따른 통치하기 위해서,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몇 개의 군현을 설치했어요? 4개의 군현을 설치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한사군이라고 부르죠. 그죠? 한사군을 설치해서 통치하려고 했다. 양남, 진번, 임둔, 황토 같은 고루한 나라들이 이에 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국가 성립 시기부터 한 무제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몇 분에 끝나지? 30분?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이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부터 수당 시기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 이 수당 시대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한 시기와 후한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전한 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전한에서 후한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한 무제 때부터 실시되었던 향거, 리선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서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호족 세력들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의 힘이 너무나 세져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을 개혁해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왕망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신왕조였습니다. 그죠? 자, 신왕조에서 이 왕망의 경우에는 주나라를 본때 대단히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토지국유제 같은 것들이었죠. 그죠? 하지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호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개혁을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호족들의 지지를 받은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한나라를 복귀시켰으니 그게 바로 후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호족들의 힘이 무척이나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백성들이 이렇게 황건적이난 같은 것들을 계기로 호족들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조조가 세운 위나라, 유방이 세운 총나라, 그리고 손권이 세운 오나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위나라가 먼저 총나라를 통일을 시키게 되고요. 이후에 위나라에서 사마시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3세기에 서진에 의해서 오나라까지 통일이 되면서 중국이 다시 재통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3세기경에 연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북방에 살고 있었던 5 종류의 유목민족이 빠르게 남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른바 흉노, 선비, 저갈,
강족의 남하, 5호의 남하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5호가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서 화북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의 상당수가 그들에 비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5호가 내려온 화북 지역에서는 5호가 대략 몇 개 정도의 나라를 세우고 망하기를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대략 16개 정도였어요. 그죠? 화북 지역에서는 5호 16국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족들의 경우는 양쯔강, 청장강 이남으로 내려가서 강남 지역에서 난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나라를 세웠으니 과거보다 동쪽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동진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편 5호 16국 시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원래 이 화북에 살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경민족이었는데 새롭게 내려온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대단히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 16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기를 반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혼란을 마무리 지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죠? 자, 북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북위의 황제였던 효 문제가 한족과 유목민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호한융합 정책 또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북위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5호 16국의 분열의 시기를 화북지대에서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439년에 5세기 중반의 일이었다. 439년에 북위가 화북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북위는 다시 무엇으로 나뉘냐면은 동위와 서위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위는 각각 북제, 서위는 북주로 바뀌었다가 이후에 북주에 의해서 북제가 이제 병합이 되면서 수나라로 재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나라로 재통일되었다. 자, 한편 강남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화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력이 전파가 되었고 그들이 우수한 토목기술 같은 것들을 강남 지역에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물이 많고 날씨가 따뜻해서 농사짓기 좋았던 강남 지역,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물배기 작업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강남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강남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 이 강남 지역에서도요,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에 문화적인 갈등 같은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 차례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돼요. 뭐로? 송, 제, 양, 진 순서로 왕조의 교체가 네 차례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진나라가 결국에는 수나라에 의해서 병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는 것이 기원 후 589년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원 후 589년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수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중국이 북쪽의 왕조와 남쪽의 왕조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어요? 남북조 시대다라고 이렇게 불렀었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통일왕조인 진이라든지 통일은 안 했지만은 화북에 있었던 진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이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무슨 일이니? 들어와도 돼요. 이따가 지난 시간 필기 검사 좀 맡아? 10분 남았나요? 네,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수나라에 의해서 재통일되었습니다. 자, 수나라는 근데 일찍 망했어요. 그죠?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는데 일찍 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 무리해서 대운하를 만들었어요. 그죠? 강남의 경제력을 화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지나치게 많은 국력을 소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또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동안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 그
무리한 대외 원정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결국 수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다시 등장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로 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당나라 때 있었던 일들 몇 가지도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가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을 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 어떤 실패가 거듭되었기 때문에 누가 동맹을 맺자라고 했을 때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라가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했을 때 성립이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후에 나당의 연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나당의 연합에 의해서 백제가 제일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죠? 그 뒤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원래 나당연합의 약속은 평양 이남은 신라가, 평양 이북은 고구려가 차지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당이 그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되나요? 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라가 매소성 기볼포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도 있지만 당나라가 누구와의 전쟁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되나요? 비단기를 압박해왔던, 그렇죠, 토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한반도에 철수를 하게 되면서 삼국의 통일전쟁,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쭉 한번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마저 이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한반도. 자, 구여에서 주몽이 한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에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고요. 이후에 고구려에서 또 한 무리의 일파가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새롭게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인구 이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느냐?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내려가게 되면서 신라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설치했었던 한사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속이 되고 있다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낙랑이 결국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낙랑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가서 백제 그리고 가야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거는 기원 후 4세기경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이 낙랑 지역의 유민들이 내려가게 되면서 철기 기술 같은 것들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철광석이 풍부했던 이 가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와의 철기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덩유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후에 한반도의 경우에는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4세기경에는 백제의 전성기였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5세기경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6세기경에는요, 나제 동맹을 통해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죠. 그러면서 신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6세기에는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는 이른바 삼국의 항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7세기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었다. 자,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는 옛 고구려의 유민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새로운 국가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발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98년에 발해가 건국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했었습니다.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자리가 조금 부족한데요. 어떻게 잘 좀 써보세요. 칠판은 조금 부족하네요. 자, 일본은 역사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국가다운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아무리 일찍 잡아도 3세기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세기경에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이때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그죠?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4세기 경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나라의 이름은 없었지만은 그 위치가 대략 야마토 지역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4세기경부터 야마토 정권이 성립을 하고 발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세기경에 야마토 정권이 이렇게 성립하고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항쟁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도외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도외인 또는 도레인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도레인들이 전해주었던 선진 문물 가운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나요? 가야, 백제계통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들었던 쇠처럼 단단한 토기, 스에키 토기 같은 게 대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오른 가마를 이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서 쇠처럼 단단한 감틀에서 만드는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나겠지 뭐. 자, 그래서 이 도레인들을 통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한반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특히 일본의 경우는 어디랑 되게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백제 그리고 남조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과 교류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이 수당으로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 수나라 망언한 이후에는 견당사의 파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역시 7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갖춘 변화가 시작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었냐면은 아스카 문화의 발달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쇼토쿠 태자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의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고등 종교로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아스카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또한 이후에 일본 최초의 정치적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우수한 율령체제라고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율령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복습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발전을 통해서 일본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발전했었고요. 왕 대신에 천황이라고 하는 황의 칭호를 사용하는 이런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 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제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은 무엇을 하게 됐었나요? 예를 들자면 백강 전투 때 군대를 보낸 것처럼 그죠? 백제의 무엇을? 그쵸? 부흥 운동을 일본이 지원해 주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8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쿄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헤이안쿄라고 하는 수도 또한 만들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귀족 문화가 발달해 나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서 고구려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후에 당나라의 경우에는 안정된 국가로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 때는 한나라가 중심이 되었던 조공과 책공의 체제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 때에는 여러 국가들과 동시에 조공 책공 관계를 맺는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외교 관계가 전개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당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주변 국가들에게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각 나라의 요구를 주변 국가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돌고래라든지 토번이라든지 유구르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당과의 조공직공 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었고요. 그죠? 반대로 신라라든지 발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과 맺은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서 이후에 한반도의 여러 국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 요소로 공통적인 문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지만은 각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독자성을 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토착화의 과정을 겪기도 했었다라는 거 유교 부분, 불교 부분, 율령 부분 설명할 때 쭉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이 1시간 분량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었어요. 자,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시면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흐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늘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